부산서 일부로 하범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새 뭐 하범기 교수님의 무슨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가 대인기가 돼갖고 막 사람들이 막 우리 하범기 교수를 초대 안 하냐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처음에 자기 소개를 좀 하시면서 독일서 받으셨는데 독일에는 또 뭐 상당히 좌파가 많은데 또 교수님은 우파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뭐 마지막에 거기 옥화장군 얘기 좀 해주신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범기 교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용준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바로 그냥 승낙해봤다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일반 교수님들하고 좀 과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 20살에 그 당시 이제 유신체제 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강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마부르크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함부르크에서 받았습니다만 제 친구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자기가 다니는 학교로 보자 해가지고 바로 바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왔다가 또 기회가 돼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유명한 청와대 정책 기획 수석을 했던 전병민 실장님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고향 부산이 좋다. 그래서 교수 자리가 나서 그냥 부산으로 가고 또 일반 사람들은 좀 자기가 고향이 아니면은 아마 서로 올리고 노력을 했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그냥 카이스트 같은 데 카이스트 가서 경영학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경영학을 하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가지고 정치학으로 바꾼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도 하고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 3년쯤입니다. 3년 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학교에는 워크하우스라고 해서 6.25 당시 낙동강 전선 그걸 흔히 워크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워크라인의 당시 전쟁 기소가 지금 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구소도 만들고 그에 대한 영화도 만들자고 해서 제가 또 영화 시나리오를 한 8년 전부터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MBC 아카데미 사장님이 분명히 성공합니다 교수님은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11편을 썼습니다만 한 편도 팔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니까 글을 좀 쓸만하니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되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임팩트 코리아에 진 실장 같이 있던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 당시 총리실까지 연결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워크 스토리 같은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자니까 이 우남 선생님을 이렇게 띄워주는 제가 절대 만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비를 하고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독일에서 제가 처음으로 독일 대학 가서 신문을 보게 된 건 독일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에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그 신문에 제가 제목이 눈에 띕니다. 뭐냐니까 신문 제목이 독재적 권위주의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는데 독재와 민주주의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것이 같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독일은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국가가 너무 이제 권력이 커지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많이 약해진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독재적 민주주의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5년 만에 학위를 마치고 이제 독일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오니까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5년 만에. 1985년에 갔는데 90년에 와서 서울에 대학가에 오니까 처음에
없어진 게 두 개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뭐냐니까 그 당시 이제 지적 소유권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원서가 다 사라져 버렸고, 또 두 번째가 대학이 아주 지저분해져 버렸습니다. 대학가 깨끗했는데 오니까 그 당시 막 대자보가 붙어 있고. 80년대. 예. 90년이었습니다. 그때가. 80년대 그렇게. 예. 불과 5년 사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우리 유명하신 그 양동환 선생님의 우익은 죽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 특히나 제가 경험한 독일은 예를 들어 김대중 같은 경우 햇빛 정책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일종의 동방 정책하고 전혀 다릅니다. 동방 정책은 뭐냐니까 동독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동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동독의 계획과 개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사실은 독일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원이 하니까 인적 교류를 한다든가 혹은 방송을 서로 교환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수도 대학에서 동독에서 유학생을 본 적도 있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 동독에서 고향을 보내줍니다. 고향 방문단을 제가 직접 마주해가지고 짐도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그 당시 이제 서베를린이죠. 베를린에 수차례 갔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니까 동서독 간의 관계하고 남북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탈린 체제가 끝나고 나서 스탈린 킥카 운동을 한 것처럼 완전히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폴리트 뷰로 시스템을 갖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탈린 체제보다 더 심한 1인 독재로 가버린 거죠. 그런 것을 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80년대 지났으니까 대학 다닐 때도 5.18 때문에 막 데모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뭐냐니까 많은 자료들도 보고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자유민주주의 전복 세력에 대한 전쟁 선포.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가장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저 좌파들한테 농락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용기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건데 행동하는 사람이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이쪽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저도 글을 좀 쓰고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제 글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년 전에는 학교가 생긴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대자보가 2개나 플래카드가 하봉기 교수 물러가라고 하고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이 어분을 참지 못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 하는 거는 그 개념 자체가 자유라고 할 때 이 자유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우리나라 주위에서 뵙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정치학자들이요. 근데 왜 그 개념이 어렵냐 하니까 우리가 독재 국가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개념은 사실은 영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on liberty입니다. 그 자유론의 개념을 사실 책을 저도 봤습니다만 정확한 개념 잡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번역도 많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제 명문으로 남긴 것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헌법 2조가 유명하죠. 세계적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이제 반성하면서 히틀러 체제를 반성하면서 만든 것이 독일 헌법입니다. 오늘 독일 헌법 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 한 자신을 위한 국민들의 모든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공공질서라든가 또 사회규범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 이제
사법부 사람들이 법이 문제 아니냐, 법만 통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가면은 법보다 더 무서운 게 관습이고 관습보다 더 무서운 게 도덕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법만 그거 하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 개념은 바로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자율과, 우리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자율과 규율, 그리고 권리와 책임, 의무가 같이 결합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니까, 민주주의는 군주로서 마키아벨리는 민주주의를 아주 폐마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역사를 보니까 결국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지지 않았느냐, 스파르타가 군주전 아니냐, 민주주의가 취약하기 때문에 난 그걸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가 약한데 우리가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청난 독재국가입니다. 어느 정도 독재국가냐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히틀러 시대의 그 휘장이라든가 뭐 깃발 이런 걸 집에 보관만 하면은 그것이 고갈되면은 발견이 되면은 형사처벌을 당하고, 그리고 뭐 낚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낚시 같은 경우도 말이죠. 낚싯대를 우리 줄은 2개는 이렇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2개를 쓸 수 있으면 물에다가. 근데 어떤 줄은 1개밖에 못 씁니다. 40년 전에 독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독일은 법이 강하냐 이걸 보여주는데, 한국은 그런 어찌 보면은 민주화되면서 방종호를 갖고, 특히나 이 김영삼, 김대중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박정희 대통령 취재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그 박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나는 평생 난 비판만 받아왔다, 야당으로부터. 민족의 대동네 경북 고속도로를 만든다니까 차관 망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차관 망국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남전인데, 월남전 같은 경우도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젊은이들의 피를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럼 사실 결단을 하는 거죠. 그분이 그 당시 그 자료를 보면은 박 대통령께서 65년 그 당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그리고 월남전 참여 결정하는데 담배를 갑자기 많이 피우시는 걸로 나옵니다. 60년대 후반에는 김일성이가 갑자기 담배를 피우는 걸로 나옵니다. 아니, 오래 사셔야 되는데 술은 갖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아니, 기분이 나빠서 그래. 나만의 박정희가 너무 잘한다니까 열받아서 내가 담배 피우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고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65년도 어쩌면 이런 결단,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한국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독재관 하면은 이제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하고 독재를 비교를 하는데요. 이 독재관 하면 시절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종신 독재관을 했고 이제 독재자의 전행입니다. 근데 시저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그 신적인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그 건국의 아버지들도 줄리어스 시저가 최고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이 그런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옆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면 이광요가 리칸유가 31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독재자 중에 독재자 아닙니까? 그리고 링컨이 독재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집권을 하고 나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언론 통폐합을 1980년 했던 언론 통폐합의 모델이 어디냐니까 링컨 시절입니다. 그 당시 언론사를 수백 개를 갖다 없애고, 그리고 영화 링컨에도 보시다시피 거짓말도 막 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최고로 인정받는 링컨이 왜 가장 위대하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최고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라든가, 제가 있을 때 이제 대처라든가 루즈벨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어찌 보면은 독재자라는 말을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년 전에 하와이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재단에 갔다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던 이제 마지막 집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계셨던 요양원까지, 돌아가신 방까지도 가봤습니다. 아주 작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말씀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11년을 어찌됐든 그걸 했었는데 어렸을 때 가방 2개만 들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답니다. 그래서 집도 없으니까 교포들이 내준 집으로 또 생활비가 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지원했다더라고요. 그런 분은 어떻게 그렇게 그분이 평생을 90평생을 민족을 위해 사신 분인데 어째 독재자로 폐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경우는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처음에는 어릴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생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50년 동안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뭐냐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시저는 어릴 때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남자로서 최고 멋있는 겁니다. 전쟁에 영웅이었고 또 이 황제징이라는 것을 만들고, 오늘날 카이저, 독일의 카이저란 카이저라 그럽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황제 짜르라고 하는데 그 짜르의 이름이 바로 시제에서 나온 이름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읽어보고 확인을 한 바면 박정희 대통령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시제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로마가 내전 상태, 100년의 내전 상태를 갖다가 다시 재건을 한 사람이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비난하고 가장 없는 나라에서 이것을 만들어낸 정말 기적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나중에 볼 텐데 그 독재적 민주주의 원어가 그 딕테이터입니까? 데스포티즘입니까? 아닙니다. 아우토리테르 디모크라티라고 합니다. 그 독일어죠? 독일어죠. 오토크라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좀 어찌보면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하고 거의 비슷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역사도 알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밑에 세대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오염이 되고 애들이 잘못된 미스인포메이션에 빠져가지고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여기 앉죠. 공직자로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임팩트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기획팀도 있었고, 또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도 직접 봤습니다. 특히나 동서독 통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때문에 통일이 된 겁니다. 제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1988년 올림픽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수독은 당시 한국의 올림픽을 2번에 걸쳐서 1시간씩 해가지고 2시간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독은 3회에 걸쳐서 2시간씩 해서 6시간을 상영을 했습니다. 방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2주, 3주를 경과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볼 때, 동독에서 볼 때는 동독은 당시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독 사람은 여름 방학 때는, 여름 휴가 때는 인근 나라인 헝가리라든가 체코라든가 폴란드에 휴가를 보내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보니까 충격인 거예요. 서울이 왜 이렇게 어떻게 서울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아름다운가. 이걸 처음에는 그것도 나왔습니다. 제가 동독 TV를 보니까 못 사는 동네까지 가서 인터뷰도 하고 동독을 아느냐 그러니까 바켄바우 나라인가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니까 동독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왜냐니까 전후에서 가장 못 산다는 나라가 어떻게 저런 짧은 시간에 성장을 했느냐. 그 롤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독 애들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88년인데 89년 1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헝가리 지금까지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사이에 국경선이 있었고 거기에 철책선이 있었습니다. 그 철책을 철거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철책선이 바로 동유럽이 무너질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니까 그의 여름에 바로 여기 휴가 왔던 사람들이 대거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리액션으로 동독 정부에서 이제 그걸 금지를 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사람들은 총살하겠다까지 했는데 전 국민이 나서가 동독 국민이 나서가지고 비어폴린 라오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독 군인들이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고 싶다고 하는 건 반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독에서 스스로 해체를 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은 동유럽을 망하게 한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왜냐니까 수도하고 달리 예를 들어 수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옛날에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 수상이 원래 노벨상까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폴란드에 현직 총리로서 폴란드에 가서 전몰자 탑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겁니다.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신사고 과거를 사죄하는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총리였는데 왜 이건 뭐냐니까 자기 옆에 있던 기욤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동독 출신이었는데 그 친구가 간첩으로 판명되자마자 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한국은 그렇습니까? 한국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독은 당시 동독 정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개방을 위해서 동독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만 정책 지원을 한 겁니다. 한국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뭡니까? 북한 정권하게 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것이고. 다시 말해서 김대중의 햇빛 정책은 바로 반역 정책이죠. 바로 이게 뭐냐니까 저기 가장 우리가 적이었던 주적하고 거래를 하고 주적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역사에서 기록할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없었다면 그 당시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려줬고 핵개발까지 가능하게 해줬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는 좌파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우파 정당이 없습니다. 이상한 게.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동방정책이 무엇이고 우리 햇빛 정책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거에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다는 그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오늘날 그 보수정당이라든가 보수정당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자들도 이런 의식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동수도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거예요. 수독의 정책이 이렇게 은밀하게 자기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 정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독 사람들의 개방을 동독의 개방.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수독에 공부를 하고 오거나 방문을 하거나 방송을 교류하거나 이런 것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정책이라든가 보수주의의 기본 핵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용종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런 시리즈도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나는 민주당을 통해서 악마를 보았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거 유튜브로 많이 퍼졌어요. 예, 그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 지금까지 특히 야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얼마나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그리고 자기들이 신처럼 봤더는 김대중 노무현이 사실 반역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죽은 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결정적인 거는 바로 비자금을 받았어. 정치 뇌물로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 정치학자 이름으로 일반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아니라
정치학자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한 칼로 단칼에 촌철살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글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어떤 분들은 어제도 어떤 우리 학교 전임 총장님이 전화를 오셨어요. 학교 있으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커지면 안 되니까 쟤들이 저 같은 사람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면 더 시끄러워질까 봐요. 지난번에도 저도 그 당시 이상한 단체에서 이렇게 플래카드도 학교 내에 걸어가지고 했지만은 그게 자기들이 그걸 스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야금 넘는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은 진지가 있고 전략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지금 나이 많다고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10년 지나면 또 수명이 또 한 4, 5, 6년 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0, 90까지 계속 현직에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전혀 모릅니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볼 수가 없답니다. 전부 다 김구는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 사람입니다. 김구부터 전부 좌파 인물들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애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군인들을 만나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평생 어찌 보면 받아만 받다. 월급도 받아왔고 어디 가면 명품도 받아왔고 근데 이제 당신들이 이제 좀 노력하고 쓰라. 당신들이 쓰라. 노력해야. 왜? 당신들이 혜택 받은 게 많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수도 사실은 저도 시원찮은 학위 하나 가지고 평생 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남들보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마지막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선배님들 계신 앞에서 감히 한국의 정치사를 이야기하기는 제가 좀 주인 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아까 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취미가 어릴 때 지금 술 담배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취미가 독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책을 받고 평생의 가장 큰 책이 평생의 책이 뭐냐니까 정치학 책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 읽었던 도서관에서 읽었던 그것도 그 당시 이제 평준화가 돼갖고 선생님이 우리 반은 특수반이기 때문에 수업을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운영하는 과외반에서 공부를 하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집도 좀 못 살았고 막 마음에 안 들어. 바로 위층이 교실 위층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살았던 1년 동안이 그때 읽었던 책들이 지금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지금도 제 연구실에 가면은 5.18에 관한 책도 뭐 20, 30권 있습니다. 그걸 막 읽고 다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정책을 했기 때문에 국가 정보를 알고 하면은 이런 책들이 보입니다. 5.18 같은 경우. 왜냐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볼셰비키 혁명도 실질은 독일 정보부에서 만든 겁니다.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말기가 되니까 이 독일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서부 전선뿐 아니라 동부 전선까지 어려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해서 레닌이 그 당시는 프랑스를 거쳐서 스위스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강제로 입국을 시킵니다. 그때 기획에 한 겁니다. 그때 정치 자금으로 엄청난 돈을 지금 생각하면 한 1,000만 불 정도 지원한 거로 나온답니다. 그때 여기에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스탈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자금으로, 정보부 자금으로 마지막 혁명이 성공된 겁니다. 반드시 뭐냐니까. 지금 동독이 망하고 나서 3만과 30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니까 3만 명의 간첩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됐고, 그 당시 무력토건 하지 않았는데 수동 내에 간첩으로 된 게 한 3만 명. 그러니까 독일이 볼셰비키 혁명을 지원한 게 아니고 독일 내에 있는 간첩들이 지원했다는 겁니까? 아니, 독일 정보부에 있어요. 왜? 동부 전선을 막으려고 러시아를 갖다 그걸 하려고 탈락시켜야 그렇게 했던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 그런 문제가 우리가 국가 정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 이제 30만이 또 뭐냐니까 동독 내에서 첩보원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또 한 스타지에 한 30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동독이 그 정도 했으면 북한은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은 저게 김일성의 특징이 뭐냐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 녀석이 국가 정보 쪽이라든가 그 테러 이쪽은 아주 밝은 친구입니다. 60년대 말에 엄청난 테러를 했습니다. 얘들이 뭐냐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신조 일당을 보낸 것도 68년도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에서 문장 공비 120명을 보낸 것도 그때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정보기도 격추를 시켰고 또 푸에블로 첩보선까지도 납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70년대 그게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겠습니까? 바로 작전을 바꾼 겁니다. 뭐냐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한국이 자꾸 이제 유신 체제가 되고 학도 호국단 뭐 예비 문제를 만드니까 얘들이 바꾼 겁니다. 내부 간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한 것이 바로 그게 10년 동안 투자한 것이 5.18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사분을 아는데 그 의사분이 그 호남분이신데 이런 우리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특이하다고 당신은 왜 호남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교수님 사실은 제가 겪었던 그 악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77년도에 군에 갔답니다. 그때 갔더니 군인이 이 의사다 보니까 보건소를 보냈더랍니다. 자기가 보건소장을 가서 이제 친구의 소개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잊혀지지 않는 걸 목격했답니다. 뭐니까 그 친구의 집에 갔더니 집에 서재에 김일성 전집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독재였는데 이미 호남에 그 정도 없고 지식인이고 젊은 애들이 그걸 봤다. 저는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5.18이었던지 압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글 때문에 자기가 쓴 그 5.18을 고발한 기자가 있습니다. 김 기자라고 그냥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그분 책을 보내왔어요. 왔는데 그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당시 겪었던 그 반역적인 그런 행동들을 자기가 봐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저는 전라도 사람이 다 반역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겪고 뭐 저는 그런 물론 사람들마다 개인적 경험을 다 겪고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정치학의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쓰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 발표 다 하셨어요? 예, 이 정도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강영 박사 먼저 질문할래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근데 이게 제가 지엽적인 건 나중에 하더라도 오늘 모인 이유가 하 교수님한테 얘기를 듣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 정권이 촛불, 강우병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막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론으로서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니 제가 저는 이미 선거하기 한 5, 6개월 전부터 이미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요즘 최근에 지금 광화문에 한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동원돼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무슨 발언 때문에 미국에서의 발언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그게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예상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왜냐니까 우리가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보시죠. 이명박 정부 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방미를 합니다. 방미할 때 문제가 그 당시 소기 협상이었습니다. 그 소기 협상을 찾기 위해서 걔들이 PD 수축을 해가지고 얼마나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 그때 이명박 정부가 손을 들었었죠. 자기가 중도 실용을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약점을 본 겁니다. 벌써. 그리고 이 박근혜 때는 제일 먼저 한 건 또 뭡니까? 방미 때 또 한 겁니다. 제일 먼저. 그게 바로 윤창룡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윤창룡 사건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옛날에 중국의 전략서에 보면은 장군을 잡기 전에 말부터 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부하부터 손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세월호였습니다. 또 이 몸이 보이는 겁니다. 얘들은 저 작자들은 제가 오직 하면 악마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당이고 지금 180석이 넘는 당의 공당을 저는 감히 악마의 정당이다. 악당이다. 막 이름도 악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왜냐니까 저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80년대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악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이름도 두환이가 머리를 잘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나라의 자기 나라의 군이 자기 나라에 무차별하게 그렇게 사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악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공한 겁니다. 끊임없이. 왜냐니까 얘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나치한테 배웠어요. 괴벨스한테 배운 겁니다. 이거는 괴벨스가 천재입니다. 선동의 천재예요. 저 처음에 히틀러도 허접한 친구입니다. 원래 히틀러가 뭐 특별히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우하우스에 원래는 건축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 바우하우스에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나중에 바우하우스가 없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아마 합격했으면 전쟁 2차 세계대 안 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말하니까 괴벨스가 만든 겁니다. 괴벨스의 작전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거짓말을 무참하게 첨언을 하면은 그럼 큰 거짓말일수록 먹힌다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도배를 하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끊임없이 인격 파탄자로 도덕 파탄자로 만들어버리면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워커 장군을 띄우려면 워커 장군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장군이 띄워봐야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건 크게 세계가 공감하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 한국 대통령이나 김일성이나 워커 장군을 인정해줘야 진정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남 선생을 이렇게까지 위하를 하느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도덕 파탄자로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도 뭐 공부를 했지만 앞으로 아마 100년 내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베스트셀러 책을 쓴 저술가도 나오기 힘들 겁니다. 4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분은 가능했던 게 사실은 자료를 보면은 그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처음에 중형제를 해가지고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평생에 그 근육 얼굴을 갖다가 그 마비가 돼가지고 100대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5년 7개월 감형을 5차례인가 당연히 받아가지고 5년 7개월인데 이때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구명을 했을 뿐 아니라 책을 반입을 합니다. 공부를 하도록. 그때 책이 한 600권 이상 되는 걸로 나옵니다. 5년 7개월 동안. 거기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감옥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 공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펜 인사이드 아웃 같은 불의 명제가 나온 겁니다. 자기가 원래는 그 하와이에 있다가 중일 전쟁이 됐다는 걸 보고 바로 포탈을 쌉니다. 써가지고 뉴욕으로 가서 저술을 합니다. 그 저술이 처음에 미국 애들이 무슨 이런 헛소리냐고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그 진주만 기습을 당하고 나서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읽어라. 국무부, 국방부는 다 읽어라고 했던 책이 그 책이었습니다. 그런 책을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저는 나오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거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워싱턴에 어떤 분이 갔다 오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워싱턴 대학에 갔더니 그 워싱턴 공항에서 대학까지 가는 길이 이승만 로드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연을 했더니 한국에서 봤다고 교수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워싱턴 DC를 얘기하시는 거고 워싱턴 대학은 조지 워싱턴 대학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뭐냐니까 화폐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기념관이 항상 있습니다. 그 나라에 건국한 사람들을 일본만 하더라도 메이지 유신 사람들이 전부 다 화폐를 다 잘 갖고 있고 다 돼 있습니다. 대만 가도 지금 중정 그 장개석 통이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가도 전부 지금 모태동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한국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폐도 없고 기념관도 없고 동산도 하나 없습니다. 동산도 옛날에 없어버렸죠. 예.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제2의 촛불, 제2의 강호표를 갈 것이다. 예, 당연히.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냐고.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게. 저는 윤석열 정부한테 계속 경고 겸 권고하는 게 뭐냐니까 이제는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리액션이 필요하다. 우리가 역사를 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응전을 할 때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개인적으로 한 번씩 만나봤습니다. 만났더니 이명박 박근혜의 눈빛이 그렇게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윤석열은 좀 눈빛이 괜찮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는 행동도 그렇게 의혹에 쌓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론 얘들은 더 할 겁니다. 이미 맛을 봤거든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명박도 꼬리를 내렸었고 박근혜는 완전히 이제 윤석열은 잘하고 있다. 윤석열은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엉망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선 사람이 많습니다. 벌써. 제가 좀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맞아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인수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안 같은 도 많이 했는데 하나도 들어본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문제다. 왜? 내가 그 공무원 생활할 때도 국세청에 있었거든. 거기도 민원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민원이 제1번부터 민원입니다. 1번 채가지고 번호가 나중에 그 사람이 되면 어디가 부처가 되고 하면 연락하고 그걸 하면 그거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냐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을 백업할 수 있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특히 어떤 사람은 취하기 힘듭니다만 일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럴수록 우리는 뭐냐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보니까 1000만 지원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글쓰기가 좋은 거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대통령이 바란다 이래가지고 시리즈를 좀 11번째 썼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뭐냐니까 마지막 결단을 내려달라. 지금 상태는 엄밀히 말하면 내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제목이죠. 내전인데 이걸 내전이라고 말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 뭐가 문제였나니까 지난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 자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의 뜻이야 그런 뜻을 전문가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자유를 35번 이야기해요.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번에 유엔에 가서도 25번 이야기했다는데 그것도 공허하게 왜? 그 자유 진짜 우리 한국은 전 세계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역도 마다하며 하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잠깐만. 네네. 조금. 자유가 추상화되면. 네, 봤어요. 잠깐만, 맞아요. 근데 교수님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가능성은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윤석열한테 주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몇 가지라도 얘기해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을 바꿔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예를 들면 야당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야당을 보는 시각을 바꿔라. 그러니까 그 파트너를 보면 안 되는 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국정의 중요하다. 파트너가 아니고 적으로 봐야 된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석은 그 옛날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은 혼노지에 있다. 지금 한국의 적은 지금 어디냐? MBC라든가 이제 민노총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한국 상황이 지금은 위중하다. 왜? 남북 대치도 있지만은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이건 내전 상태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국민들이 따르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가 한 게 뭡니까? 그런 용기 있게 못했거든요.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미 적인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맨날 친북이나 하고 그런 애들 보호하면서 그런 애들 외교 참사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 좀 실수했다고 외교 참사라고 하는 놈들이 그게 정상적인 국민입니까? 또 강 박사가 이제 추가로 질문해 보세요. 일단은 첫째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고 그 알물 통해서 지식인의 사명을 그래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특히 서울대에 있는 개새끼들
정말 저것들은 아니.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보는 지식인들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지식인들이 사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성인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처음 지식인이 나온 게 토마스 홉스가 나오면서 소위 인텔렉트 지식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지식인은 야바이꾼이나 사기꾼이나 모사꾼이라 잡으면 징기스칸 법에 의하면 바로 처형해버리는 창녀의 지위보다도 낮은 그 선동하는 겁니다. 소피스트.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식인이라는 계층이 계급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몇 가지 전복전이라는 거는 지금 전복 세력 전쟁해 전복전이라는 거는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체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6.25 전쟁처럼 재래식 전쟁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이놈들이 문재인이 얘기하는 그 어떤 평화는 그 어떤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전복전의 아주 전형적인 어떤 이 친구들은 전복전을 하는 친구들은 열린 사회를 이용합니다. 특히 헌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는 헌법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어마어마한 미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난 6월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쭉 칼럼을 쓰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 취임사부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하는데 수석 중에 자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흑 돈다. 목사님 개념 정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5장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지금 우리 근대 국가에서 우리가 갖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프리덤 개념이 아니라 소위 자신의 참여할 자유,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참여할 자무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자유. 이게 딱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에 대한 소위 서론과 결론이 붙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을 발휘하는 건 뭐냐면은 그 기본권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이제 그 자유가 이제 대한 어떤 책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구체화되면서 가야 되는데 지난 유엔 총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자유, 법치, 인권을 얘기하는데 헛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지식인들이 담론으로 가져야 되고 시민사회가 담론으로 가져야 되고 언론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민사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감정단체가 돼 있고 언론은 자경화돼 있어가지고 특히 조중동이라는 그 주요 언론 세력이 자신들의 권세를 갖기 위해 가지고 자유 개념을 분석하지 않고 더 추상화시킨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위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재적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만나가지고 그냥 졸지에 벼락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고민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얘기가 우리가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왜 자유민주주의가 안 나오고 민주공화국이 나오냐 했냐면은 1946년 2월부터 북조선은 인민위원회로 가가지고 그게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48년 8.15 건국을 정부 수립을 하고 20일 후에 9월 9일 아닙니까? 그 이제 북한이 한데 그 전에 이미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개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약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민공화국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체제로 느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는 조금 사회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 있는 좀 용어적인 해석이 좀 궁핍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복전이라는 거는 이 일당의 이제 그 상당한 그 언어교란, 상진교란,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스 얘기를 하는데, 개별스도 개별스 독창적으로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개별스의 영향을 제일 많이 준 독일 헌법학자가 칼 슈미트입니다. 칼 슈미트. 예. 칼 슈미트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가 나와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세계가 양분되면서 그거를 해석한 사람이 우파지만 칼 마나임입니다. 칼 마나임.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작동하는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론적인 배경이 안토니오 그람시, 칼 마나임, 칼 슈미트까지 그 작품이 나와요. 전체주의자.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의향을 갖고 있는 그 불온 세력들은 소위 그러니까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하고 히틀러적인 국가주의적 전체주의가 시함상도이란 말이에요. 일단 보면은 서로 죽일 듯이 서로 싸우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선전선동 전략이나 스트래테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벼락국민이 돼가지고 방공으로 그냥 80년대까지 가버려갖고 경제는 발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네오 막시스트들이 만드는 그 문화적인 차원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쭉 발전이 됐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그게 1번부터 10번이라면 거의 1, 2번도 모른다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아집과 트집과 공작을 갖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자가 저쪽에 대표가 돼 있어요. 근데 삼척동자도 이재명은 범법자고 무지막지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걸 다 아는데 그걸 힘몰아 가지고 선전선동으로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고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개별시적인 그 반복되는 어떤 그 선전선동 전략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수직적 구조에서 소위 이념을 갖고 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을 위주로 하는 소위 그 자유 그 보수적인 성향으로는 그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갈 칼럼이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이영준 교수님도 이제 물었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구체화시켜갖고 강량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잘 들었고요. 교수님 그걸 계속 칼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벼락국민이란 말 멋있는 말 쓰셨어요. 벼락국민. 근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내릴게요. 벼락국민인데 윤석열 벼락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아까 지성인이 각성해야 된다라는 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교수님도 제2의 촛불로 간다고 보시죠? 안 보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촛불이라는 것이 네. 전형적인 이제 소위 그 좌빨 세력들의 어떤 선동 전략의 하나로 나타난 바가 경험이 한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대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회전이 뭐예요? 대전환이 있는다. 아니 대전환이 아니라 대싸움, 큰 싸움. 핵심적인 큰 싸움이 있다. 큰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10월 3일날 큰 싸움이 있겠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후년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이제 학자적인 관점에서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완전히 지금 뭐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는 여겨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대립을 해가지고 소위 저쪽 세력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취할 수 있나, 보수 세력이 취할 수 있나 하면은 그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봐요. 지금 너무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넘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각을 세우면 그냥 쟤네들이 바라던 바이기 때문에 완전히 괴멸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동훈이라는 소위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제 또 이런 법조인들이 나와서 잘한다고 봐요. 아무튼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대립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이재명에 대한 소위 법률적인 접근이 국민을 이해시켜서 그것을 압도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다시 말해가지고 저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윤석열 정권이 두 손 들어버리면, 그래 동조할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럼 일단 강 박사님 토론을 나중에 더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발표자가 한번 강 박사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분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나중에 지성인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지식이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용어를 쓸 때 북한이 자기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씁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같이 써요, 걔들이.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심지어는 김정일이 남들 만나면 우리 공화국 말을 항상 해왔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민주주의를 쓰고 공화국을 쓴다는,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건 거의 여행용 가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우리 여행 가면 우리 제도 가방에 다 필요하게 다 넣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사실 로마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게 이 공화국이 민주정하고 군주정을 섞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근데 이걸 쓰고 있는 게, 그러면 제가 중학교 가서 통일강의라는데 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더니 여중생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무섭냐 했더니 북한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애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먼저 해줘야 되냐? 지식인들이 나왔어야죠. 나는 우리나라 끊임없이 그래 뭐냐니까, 소위 스카이 대학이 뭐하는 대학이냐 도대체. 그렇죠. 또 하나 국가 학술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학술원이라고 있는데, 학술원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이냐. 교육이 이렇게 또 이거 나라가 온 국민이 지금 나눠져 가지고 이념으로 좀 갈등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한 번 하는 인간이 없어요. 총장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어떻다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을 고려를 한다면, 영국에서 태동한 자유주의와 영국적인 법체계는, 강 박사님, 딴 사람들 얘기할 게 짧게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칼 슈미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 이런 거 없다. 집단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의 그 사상적 기조를 만들어준 칼 슈미트. 그리고 그 집단을 통해서 소위 하나의 민족인 민족이 아무튼 그런 어떤 국가적인 단위가 지켜지는 거다. 그러니까는 아무튼 조금 이따 얘기했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것도 무슨 저도 개인적으로 있지만 좀 국제적인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뭐냐니까 모델스키라는 국제 정치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70년 단위로 1500년부터 500년 동안 지켜본 결과 70년 단위로 세계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국도 지금 처음에 10년을 남한 같은 경우는 10년을 일종의 전쟁 복구기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우리가 그 산업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을 또 우리가 민주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민주화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왜 민주화냐? 독일 같은 경우를 본다든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민주주의라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확장 앞에서 감히 그 정부 체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은 바로 그 적극 대응에 강력 대응에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과잉 대응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욕 같은 데 가면 말이죠. 뉴욕에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이 총을 딱 들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잘못할 경우 바로 응징하겠다고 있는 건 법 질서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뭐가 있냐니까. 한국은 밤 되면요. 경찰이 도망다닙니다. 그렇죠. 경찰이. 이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는 나라.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은 성장과 질서가 민주화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도 모르고 일반 사람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모르고 그게 인민민주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 개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독일은 SPD라고 있습니다. SPD가 한가면 이게 사회주의 독일 사회당이라는 뜻입니다. 독일 사회당 하면 이게 마치 사회주의당 같습니다. 조국이가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독일 사회당은 말이죠. 반공당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런 게 있는 사회하고 우리 같은 사회는 완전히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먼저 해줘야 됩니까? 스카이대학, 우리가 이름 없는 지방대학 교수를 할 게 아니고 돈도 받지 않는 연금만 받는 게 아니고 학술은 하고 스카이대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의 지식에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한국 사람 중에 제가 많은 학자를 봤는데 지식은 있고 학벌은 있는데 책벌이 없어요. 책벌이 없어. 책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강 박사님 좀 나중에 다른 사람 토론하고 또 기회 돼. 일로 지금 스카이대학 출신 오세요. 왜 또 갑자기 스카이대학? 스카이대학 이쪽으로 와서 이게 괜찮아요 카메라? 예. 그다음에 이 교수님 이 스카이 나온 사람이 책임져요. 자기 소개하세요. 스카이 무슨 과 나왔었어요? 저는 서울 사회과 나왔습니다. 사회과 나오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사회학이 좀 다 좌파 쪽이십니다. 이 사람 빼고. 오늘 그러니까 정치사회학 시간 옛날 생각이 나고 오랜만에 왔다 갔다 좀 만남이랑 이런 얘기들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 세부전공은 범죄학 및 사법 형사사법학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크리미놀로기 그건 그렇고 다른 뭐 질문이 나왔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지식 얘기도 좋고 오늘 모처럼 우리 하 교수님 얘기하고 우리 강 교수님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예를 들면 좀 뭔가 잘못됐던 얘기들 많이 지적하잖아요. 지식인들도 그렇고 자유되는 게 어떻고 우리나라 지금 뭐 어땠고 뭐 배운 사람들이 좀 더 나서서 활동을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강의 이런 것들이 예컨대 우리 공영방송이나 아침 교양방송 같은데 유튜브 뭐 케이블방송 자유롭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볼 기회가 없어요 애들이. 그런 장면도 안 나고 그런 분이 나와서 그런 토론을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이쪽 뭐 방송 쪽이 다 이제 민주노총이 뭐 좌파 쪽에 잔할 때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부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건 어떻게 해서 부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 제가 질문한 거랑 비슷한 거네. 뭐 자꾸만 모르시는 걸 질문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민노총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언론 노조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보니까 희망이 없다. 이미 한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변화를 참 잘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기억이 납니다. 변화? 적응? 변화에 적응해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약점을 보인 것 같아도 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지난 정권이 잘못한 신적폐청산만 제대로 해주면은 그걸 우리가 최선을 바라지도 않는다. 더 베터다. 차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신적폐청산에서 적폐청산하고 신적폐청산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그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던 보수 정권에 대한 그 있다면은 이 신적폐청산은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또 특히 더 지난 정권에 했던 과오를 청산하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강인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개인적인 게 아니죠. 윤석열은 한번 생각해봐요. 윤석열은 이미 역대 대통령들을 몇 명을 잡아넣은 사람입니다. 특수통이에요. 역대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 잡아넣었지 않습니까? 맞아. 차 타고 오면서 돈 한 푼 안 받은 박근혜를 잡아넣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무섭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렇죠. 그걸 믿는 겁니다. 이 친구가 자신감 행동을 보세요.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이명박이 자신이 없었어요. 박근혜 임비서 깝니다. 그게 있는 왜? 자기는 믿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백업만 해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가 플러스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했던 그래도 참아주고 지원해. 왜? 여기 윤석열이가 실패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끝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최선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완벽한 인간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그 영어에 the best, 최선이라고 하는 건 the worst enemy of the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최악의 적이라고. 괜히 최고만 원하다가 자선이라고 너무 무시하다 엉망이 된다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지식인들은 나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지금 아까 봤던 청와대부터 대통령실부터 뭘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자유를 제대로 아느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냐 아니 국법 질서를 어기고 그리고 어떻게 자유를 찾을 수 있느냐. 아까 봤던 그 원칙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원칙만 이야기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승민 비서실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 술값 줘 50만 원 받아가 자유 개념을 제가 4장으로 정리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대륙의 자유와 영국 해양의 자유가 다릅니다. 이제 영국 같은 특수한 지역은 뭐 자유주의부터 시작하면 1000년의 역사가 넘죠. 왜냐하면 마그나 카르타에 1215년에 나오는 게 이제 더 차도 영어로 하면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이게 이제 근데 근대국가 이후의 자유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소위 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이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수님 얘기 마저 끝나고 됐다. 마지막 한번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했냐니까 이 친구 개인사를 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일종의 조기 교육에 빠져가지고 학대를 합니다. 아동 학대를 하는 겁니다. 3살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게 하고 5살 때는 자기 동생을 가르치게 하고 9살 때는 프랑스 유학 보내고 책을 쓰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는 친구도 하나 없었습니다. 17살 때 뭐가 되냐니까 그 당시 오늘날 한국의 삼성 비슷한 그 동인도 회사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1등 코스를 밟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냐?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우울증. 그래서 이 친구가 쓴 겁니다. 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마지막 만나가지고 대화된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게 바로 어떤 유부녀였습니다. 애가 둘이 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그 유부녀하고 대화가 됩니다. 근데 남편이 볼게 이러고 데이트하게 심지어는 데이트하는 코스에 그 헛이라고 우리 피자처럼 오두막도 빌려주고 나중에는 해외여행도 시켜줍니다. 같이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내 애 보겠다. 그리고 또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하고 재혼을 하고 그 뒤에 입양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존 스튜어트 밀은 뭐냐니까 그 당시 영국이 최고였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아버지 그 강한 그 한마디로 만행적인 강제교육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니까 바로
내가 법만 어기지 않고 도덕률만 어기지 않으면 모든 자유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 수준인 거예요. 토마스 홉스, 존 로코, 그다음에 몽테스키웨를 거쳐서 조세프 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래 자유론으로 또 점핑해버리면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많이 강 박사님 나중에 우리 네, 저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 얘기하고 예. 오늘 마지막에 또 미흡한 걸 얘기하세요. 이정룡입니다. 저는 명지대학 정년 퇴직했고요. 일본 저는 전공이세요. 일본에 유학해서 일본 개요대학에서 일본 정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정년 퇴직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여기저기 이제 그 보수 단체하고 해가지고 크게 얘기했어요.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 제가 이제 오늘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오늘 하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 보수의 마지막 희망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실패하면 이제 보수가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제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윤석열이 이제 그 취임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그때 한참 그 지지율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20몇 %로 해가지고 막 저놈들이 막 탄핵 어째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또 하 교수님이 윤석열이가 이제 요즘 하는 걸 보고 이쪽 사람들도 막 돌아섰다 실망을 해가지고 나는 그게 참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해가지고 윤석열하고 이정민밖에 없는데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지지했으면 윤석열 이 사람이 3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서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마음이 참 찍어줬는데 왜 저따시 이렇게 못하냐 하고 실망도 하겠지만 이제 겨우 100일 지나고 넉 달 지났어요. 그런데 그 찍어준 보수가 마음을 돌리고 그러면 윤석열한테도 마음을 돌리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재명을 다시 불러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자식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보수가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고 뭉쳐야지. 그렇지 않고 저 자식들은 아니 세상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탄핵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지지율이라는 것도 지금 조작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술세 말려가지고 우리 보수가 갈팡질팡하면 그러면 윤석열이를 우리가 누가 끌어가겠느냐? 이거 우리가 보수 측에서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아니 제가 생각하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서너 가지 있는데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 아까 이제 적폐청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적폐청산 들어가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공직자인데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문재인이가 짱박 오는 놈들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윤석열만 바뀌었지 여기저기 짱박이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괜히 올감이 지금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평소에 우려하는 생각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애들은 너무나 모른다. 이게 이제 전교조라든가 이게 교과서 문제가 지금 요즘 외국 교과서 문제가 크게 나오거든요. 역사 교과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실태가 어떠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 교과서가 예를 들어서 400쪽이다. 가정을 하면은 4분의 3, 300쪽은 1870년대 개항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100쪽, 그러니까 4분의 1만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가 4분의 1이고 4분의 3이 이겁니다.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24년에, 내년에는 이거를 6분의 5로 늘린대요. 그럼 왜 늘리느냐? 제가 며칠 전에 4.3 사건 왜곡하는 거,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지금 4.3 사건을 이제 여기 한두 분만 하고 끝낼게요. 4.3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4.3 사건은 반란 사건 아닙니까? 대한민국 근데 이거를 미국이 다시 그 당시에 미군정이 지휘를 하고 이승만이 거기에 동조한 학살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제주도에 평화공원이 해가지고 1인당 9천만 원을 주니면 별 지랄을 다 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현대사 부분을 4분의 3, 6분의 5로 하냐면은 애들한테 말하자면은 이승만이나
이 박정희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이승만 박정희 나쁘다고 지들이 이제 지어낸 거 4.3 사건의 학살자라는 등 박정희가 독재자라는 등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실기 위해서 그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거를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그 개념도 모르고 남침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죠. 교과서에서 남침이라는 것도 삭제를 했죠. 지금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민주주의 하면 그냥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지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남침도 제가 학교 있을 때 말이야 애들한테 물어봐서 대학생한테예요. 근데 북침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일부지만. 근데 남침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그 남침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침이라는 거는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남침이라는 말은 어떤 애들은 남쪽이 침략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 20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 있으면 우리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물러나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텐데 얘들한테 개념 정리라든가 역사 연구를 진짜 우리 기성세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 얘기도 수년 동안 금년 수십 번 듣습니다. 그 문제 있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거 고민. 6분의 5로 늘린다는 걸 6분의 3로 줄이게끔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교육관 바꿔야 되고 교육청 바꿔야 되고 교육 협력관들 다 바꿔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감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과 과정을 더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거지. 교과 내용을 바꾸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질문 없으신 것 같고 우리 저 송정섭 선배님이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교수님들 같이 논리정연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제가 내 소신껏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옆에 계신 정 교수님은 강량 강량 교수님은 세종대학 교수리는 호사가와 슈진가 누구누구 너무 닮았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둘이 되게 친해요. 그래요. 그렇게 말을 형님 마이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들려. 그래요. 고정하고. 그리고 이재명 같은 폐악이고 악질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거는 차선책이거든.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 했었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드물더라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기획주의자예요.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지방으로 전출된 돈풀이를 양 대통령 보아들을 구속시키는 데 앞장서고 그거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지 않아요. 그게 한계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처럼 쾌도난마식으로 국민의 아픔 이런 거를 그건 물론 차원이 다른 거겠지만 척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 수순으로 간만 보고 있는지 등등 그게 좀 궁금하고 한 말씀 하시겠네요. 촛불 광우병 같은 거를 또 일으키고 이쪽에서도 이제 같이 맞불나고 그럴 때 혼란이 일어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암살이라든지 테러 같은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5.18 행사 참여 시 뭘 거길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다 데려가서 그 노래 뭐예요?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 뭐야? 그런 걸 같이 합창하게 하고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우리나라 지금 역사를 배우는데 국사는 필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영어, 수학 이런 것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외국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거든. 우리 딸이 내가 장가를 늦게 가서 이제 46살인데 그 동갑내기 사위하고 토론을 하면 얘네들은 완전히 그때 교육받은 애들이라
나하고 얘기가 달라요. 그래요? 40대 중반 뭐 이런 애들이 아주 가장 아니, 40분대도요? 절대 그렇지. 맞아. 가장 큰 게. 그래서 색도 50대입니다. 이제는 납득이 가요. 우리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형님 마이크 왔다 갔다 아버님 만 말씀이 마이크 왔다 갔다 아버님 만 말씀이 맞다고 지금 보니까 얘네들 하는 짓이 너무 폐악거리라고 그걸 이제 수긍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내가 저 김문수 지사 그 강의를 한 5년 7년 됐어요. 가는데 칠판에다가 대통령 이름을 초대부터 쭉 적다가 싹싹싹싹 지우고 다 지우고 2명만 남기더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대통령들이 아니고 이승만하고 박정희만 대통령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도 옛날에 좌파운동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깨닫고 이제 돌아서서 진실을 알았다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승만하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나라를 4대 위인을 세종대왕 이순신 이승만 박정희를 치는데 나는 이승만 박사가 그 10대 때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그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건너갔는데 보고 나서 미국을 보고 나서 영국은 지는 해다. 앞으로 미국이 뜨는 해다. 해서 앞으로는 미국하고 가까워야 우리나라 독립된다는 선각자 위인이거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행적은 다 알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일본에서 헌상금을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건 거는 예를 들면 10만 불 하면 김구나 안창 이런 사람들은 10,000불 밖에 안 된 사람이야.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승만을 더 훌륭한 적으로 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재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직의 그 민주당 출신들이 정권을 잡고 그랬으면 그때 혁명을 일으켜도 그걸 가기가 힘들었어. 깔아놓은 지금 문재인이가 깔아놓은 저것 때문에 일본이 고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힘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가 누가 더 훌륭하냐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랬더니 자기는 52대 48로 이승만이 더 앞선다고 하더라고. 나는 51대 49로 이승만이 앞선다고 봐요. 다도 훌륭한 분이지. 요번에 명지 계셨지만 명지 이사장 유영구 씨가 내 3년 후배인데 형님 한번 오세요. 그래. 어딜 가냐 그랬더니 신문에 나는 못 봤네. 못 봤으니까 박정희 기념관 이사장으로 갔어. 그래 나하고 한번 가려고 그러고 거기 한 7, 8년 전에 갔더니 그냥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들이 박정희 위대한 찬사 글을 쓴 걸 가짜 아닐 거란 말이야. 세계 각국 아까 얘기한 이광영 무슨 마하투레이 무슨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 조그만 중국의 등소평이도 그랬고 저 소련의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위대하성을 쓰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가서 이사장도 만날 겸 그것도 다시 구경하고 싶고 사진 찍으려고 그래. 박정희 기념관에서 지난달에 선배님 좀 마무리 하시죠. 그래 마무리야. 네네네. 그래서 박근혜 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데 근데 아까 전 얘기했지만 박근혜 씨가 사실 장점도 훌륭하지만 단점도 있어. 왜냐하면 사람을 연경술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그 김홍길 장관이라고 내 친구 있어. 그 친구는 박근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 포스코 회장 다 내정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다 그랬는데 결국은 안 한 거는 박근혜 나불거리는 측근들 있잖아. 이놈들이 이 사람이 오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고. 근데도 죽기 전까지 작년에 이제 10년 만에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박근혜 욕을 안 해. 왜 욕을 하냐고야. 이거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어떻게 얘기할게. 누구야, 황교안 씨가 선배님 좀 뵙자고 해서 만났어. 용산회사에 사무실 냈다고. 갔더니 자기가 박근혜 명예 추진을 위한 위원장이 됐대. 왜? 그 사람은 자기 미안하잖아.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박근혜가 얘기할 때 윤석열이나 전사는 같이 이렇게는 하진 않아도 모른 채 했단 말이야. 그런 미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 취임할 때 나는 안 갔거든. 집에서 보는 게 낫다고 나는 몇 번 가서 알아. 근데 딴 대통령은 서서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저기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는 똥구녕이 올라가더라. 한참 전화하더라. 90도. 그건 왜? 내가 그랬어. 아,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 그거 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마이크 대고 얘기해. 그래, 네. 우리 질문 있는 거 질문 대답을 한번 하시죠. 네. 이야기했습니까? 네네. 지금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그 단체에 신청을 했더니 탈락됐습니다. 왜 탈락됐냐 아니에요. 짱님 걸 한번 가져와 봐라. 쭉 보니까 어떤 건 돈을 줬는데 왜 나는 안 된다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 암살한 영화 이런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돈을 지원하더라고. 지금 영화도 막 이런 영화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암살 가능성이 사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암살 가능성. 네. 왜냐니까 지금 민주주의는 취약하다니까요. 여러 가지 대중성이 안 만나요. 요즘 얼마나 많은 방식이 있습니까? 뭐 화학약에서부터 뭐 독침까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니까 우리 우익단체 좀 역으로 하나 윤석열 죽이기 같은 걸 갖다가 막 버텨내는 겁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왜 볼까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죽인 게 똑같구나. 또 더 나아가서 이승만 박정희 죽인 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우익단체들이 암살 가능성 같은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살을 우리가 내가 암살을 시키겠다 뭐 이런 친구도 나와가지고 하면서 오히려 환기를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까지도 쓰는 하나의 전략. 근데 지금 그 북한을 조금 얘기를 하면 보통 그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핵심입니다. 김정은을 필두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북한은 조직 지도부가 지금 떨어지고 김여정과 현송월이 하는 선동부가 지금 현송월 에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남조선 혁명 세력들이 완전히 성숙되어 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럴 만도 하죠. 이제는 북한이 뭐 난파 감정을 보내거나 또는 뭐 이런저런 공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한마디만 던지면 알아서 자생적으로 다 처리가 돼 있는데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그 진지가 너무 견고해서 근데 우파들 특히 이제 우리들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의 기록이나 하다못해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조선노동당 완전히 뭐 급하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의식과 시민과 국민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춰서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진지가 좌파로 넘어가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 죽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고 봐요.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은 이재명과 플러스 그 개들이 지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검사들을 내세워서 거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의 레이스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축적된 게 이제 터집니다. 그러면 얘들도 지금 굉장히 반전을 하고 있거든요. 5강을 터질쳐가지고 별 지랄 방구를 다 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해서 이재명 구속으로 간다고 하면 이놈들을 총 걸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정말 마지막 싸움 대회전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저는 이 책 1권을 쓰면서 연구실에서 울었어요. 그때 태극기 부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화문에서 뒹구는 거 보고 나는 뭐하나 싶어갖고 울면서 썼습니다. 1권을. 근데 기득권들한테 괄세당하고 정말 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한 바도 있고
이제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전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밀고 같이 동참을 하면 이깁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결기를 지금 다져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3일날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건 물론이죠. 좀 식사 시간이 늦어졌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어요. 아까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이 같으니까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르다고. 예, 간단하게 얘기해.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동독하고 수도거든요. 동독은 그 당시 수도하고 국민소득이 한 2배 내지 3배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1.5배? 통일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시인을 하죠. 뭐냐니까 우리가 그래도 급해가지고 1대1로 해줬다. 통화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하는 말에 실수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말입니다. 통일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왜니까 동수도 거의 그 유명한 그 베를린 장벽이 원래 60년 초에 만들어집니다. 20년 동안 자유왕래를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혼을 한 나라입니다. 베를린에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천년의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는 독재밖에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한 명이 지금, 북한의 한 명이 우리 남한 사람 100명이 못 당합니다, 지금. 왜? 저 친구들은 아프리카 정글에서 나온 애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개 한 마리 잡아주고 잡아먹을 애들이에요. 말 한 마리씩 잡아먹을 애들입니다, 쟤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는 너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 강한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옛날에 그 월남전에 갔던 30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30만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애들이 이미 3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날이 바로 제삿날이다. 한국은 그보다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한국은 지금 철책수보다 더 큰 철책수.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촉을 끊고 도와주는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이래야지 접촉을 하는 순간 남한은 마음을 갖지만 않은 겁니다. 통일이 된다. 자유왕래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좀 미흡한 토론은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더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세미나를 마치고 오늘 좋은 발표해주는 하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